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뉴스톡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우, 지금 방금 전까지 특보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가지고 계속 확인하느라고 숨가핀데 기사 보느라고 지쳤습니다. 아, 네. 일단 조금 예. 전에 이제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토 보고서 공개했습니다. 어제 예고됐던 사항이고 브리핑 시간에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일단은 뭐 예상대로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오염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라면 전제 조건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제시한 뭐 이런 계획들을 이제 검토를 한 건데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원자력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도 충족하고 삼중 수소액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이제 방류 계획을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지 그래야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방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로는 확인이 됐지만은 또 이제 뭐 변경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거니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IAEA 보고서도 검토하고 일본의 방류 계획도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일본과 협의해서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 근접한 공해 이제 한반도 이제 남해나 뭐 동해나 이런 쪽이겠죠. 그쪽에 공해의 8곳에서 매달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게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사원에서 다만 우리 해역인데 그거를 조금 더 바깥으로 이제 공해상으로 좀 더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 좀 넓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어제 검토 보고서 얘기를 할 때 내일 공개할 건데 거기에 일본에 요구할 것도 포함돼 있다. 그것도 같이 발표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또 발표 쭉 들어보다 보니까 뭘 요구하는 건지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알프스 다핵종 제거 설비의 크로스 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알프스에 대한 연 1회 입출구 농도 측정 시 K4 탱크에서만 측정을 하는데 이거를 출구에서 측정하지 않는 5개 핵종에 대해서도 추가 측정하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또 방사성 영향평가를 선언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하며 주민 피폭 선량을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하라라고 좀 투명하게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계속 밝혔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IAEA 보고서와 일본의 배출 계획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다, 다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 WTO에 과거에 제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황 변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안 하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거의 진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게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인정했으니까. 야 이거 니들이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왜 수입을 안 해? 라는 이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WTO가 1차에서 우리가 지고 2차에서 이겼는데 1차에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는 개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희 왜 수입을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논리를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은 개별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은 너희 바다 앞에 지금 방사성 물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어. 이 논리가 먹혀가지고 지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한다라는데 이게 우리 한국 정부가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승소했던 논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통하지가 않고. 통하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논리를 발굴해내든지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약에 WTO 걸면은 우리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거에 알리바이를 남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안 들어간 거죠. 그런 부분은 별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로이터 보도 보니까 최종 보고서 평가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결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게 그로시 사무총장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불일치가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전문가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이제 11개국 전문가가 포함이 됐는데 한국, 중국,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마셜군도, 러시아, 베트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한두 명 중에 한국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조금 우려가 있다라는 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좀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내용의 우려의 그 맥락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주변 국가의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만 물론 일본이 요구한 거니까 일본의 이제 그 입장에 맞게 이제 한 거는 맞는데 그럼 주변국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견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제 지진 쓰나미 때문에 일어났던 거고, 사실 일본의 그런 상황이라는 게 또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할지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랑 어떻게 이게 잘 될 것인가, 오염수가 어떤 식으로 잘 처리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한 라인 같은 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에서는 이게 오염수가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긴급 멈춘다라는 거예요. 해양 방류 멈춘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추상적이더라고요. 일본이 혹시 팩스를 보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좀 아날로그적이니까 좀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통보를 받고 할 건지는 협의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일본은 언제 방류를 하는지조차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황이긴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있다. 어쨌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좀 즉각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저녁에 이제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을 할 텐데 내일 원안위원장이랑 박진 외교부 장관 면담한다고 관계자가 밝혔어요. 예, 뭐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이제 일본에 이제 시찰단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오염수 방류 계획의 주요 2의 당사국인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이미 일본에서 발표한 거 다 들었는데 뭐가 다를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뉴질랜드도 가고 뭐 쿡제도도 간다는데 좀 강하게 반대하거나 우려가 큰 나라들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IAEA에서는 이거 방류를 권고하지도 않는다라고 입장은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이미 강행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면서 이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아니 예전에 뭐 한동훈 장관도 김우겸 의원하고 저는 장관직을 걸 테니 뭘 거시겠습니까? 자꾸 뭘 걸죠 이렇게? 그냥 좀 그냥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강하게 나와가지고 좀 충격적으로 다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진짜 어제는 이제 뭐 날파리 때 선동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어디로 출구를 만들든 계속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해가지고 공격할 거니까 우리 때는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었죠. 한번 쉽게 얘기를 그렇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는 용산 보고 내린 결정 아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발언이 있는데 잠깐 이 발언 보고 얘기 나누시죠. 그러면 이거 대선 공약이었던 부분인데 대통령과 논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과 상의 없이 장관이 독자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우리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이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 아닙니까? 그동안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 과거에 광우병, 뭐 천안함, 세월호 온갖 그 이 괴담 선동으로 재미도 받고 탄핵도 몰고 가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임기 끝까지 이게 그 국민들이 의혹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뭐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손절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다. 양평 국민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양평 국민들이 들으면 좀 화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사실 수건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는데 예. 이렇게 엎어버린다는 게 논란이 이런 정치적 의혹은 사실 의혹이 있다고 그냥 엎어버린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충격을 먹은 게 사실 이거를 보면서 지금까지 뭐 이게 많은 논쟁거리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엎어 이런 거를 제가 살면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되면 국가가 마비되죠. 뭐 정쟁인 게 한두 개인가요?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설득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정부는 권한이 있으니까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네. 영향이 있는 건 양평 국민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돈이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다 뭐 하다 하면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책 사업을 그냥 장관이 내 직을 걸겠다 엎어 그럼 엎어지는 건가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예 엎을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 수사, 뭐 본인의 어떤 결기를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는 이거를 하려면은 관련 부처들 말씀하셨다시피 뭐 환경부라든지 뭐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엎을 수 없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걸 엎어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고 이게 역사가 2008년부터 시작돼요. 사실은 2008년에 네. 민자 컨소시엄에서 여기 민자 고속도로 짓겠다라는 건데 지금 송파에서 지금 있는 그 강상 아니 양상면 양서면. 양서면. 맨날 헷갈립니다. 이 네. 양서면에다가 있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타당 좀 수익성이 낮아서 엎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그 양평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이걸 다시 추진을 해서 2017년 1월에 5개년 개발 계획, 고속도로 5개년 개발 계획에 들어가고 2021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이렇게 진행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해 왔던 게 근데 이거를 이런 몇 개 정부를 거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냥 쉽게 엎어버리는 게 정말 무책임한 행정의 정말 극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장관 발언을 보면 원희룡 장관 발언 보면 이 고속도로 종종 노선 변경이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원래 고속도로 같은 거 지으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위로 갔다가 아래로 아니야 좀 더 내려가지고 우리 쪽에 왜냐하면은 나들목 이런 거 IC 이런 거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은 그 일대가 개발이 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화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화면으로 가려면은 변경된 안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쪽으로 가거나 많이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던 거는 맞는데 이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는 게 원래 목표였어요. 두물머리 가는. 예, 그러니까 이게 6번 국도가 인천에서부터 강릉 270km가 다 이게 6번 국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막히는 데가 지금 여기가 뭐냐면은 양평의 지도예요. 저게 서울에서 팔당대교에서부터 양평 지금 위에 있는 선이 바로 6번 국도인데 네. 여기가 지독하게 막힙니다. 항상. 그렇죠. 365일 막혀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아침 저녁으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출퇴근길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나들이 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강변북로 타고 그냥 쭉 오면은 여기 6번 국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들이 가보신 분 알겠습니까? 여기가 맨날 막히니까 그래서 저 노란색으로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지금 원안이에요. 네. 6번 국도 바로 위에다가 뚫어야지 효과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갑자기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간 거예요. 저기가 지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라는 그 논란이 되는 강상면이에요. 네. 저기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저기는 이제 88번 국도가 이제 밑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번 국도를 정체를 해소하려는 건데 지금 저게 되니까 이게 왜 옮겼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보도를 보면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뭐 축구장 3개다 아니면 축구장 5개다 뭐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좀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원희룡 장관도 원안대로 가도
관련 땅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더라고요. 아니 충격 고백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양서면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에 김건희 여사나 그 가족의 땅에 없다라는 보장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그 선산이나 일가들이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러니까 곳곳에 땅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건데 그쪽에도 땅을 사놨나 그러면 약간 뭐 그러니까요. 땅이 이런 얼마나 많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제 이제 KBS 보도로 이제 알려진 건데 8개 필지? 이게 뭐 크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아니면 김건희 오빠, 김건희 동생, 김건희 엄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그 관련된 회사까지 해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축구장 3개였다, 4개였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축구장 5개였다. 5개다. 예, 요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네네. 뭐 민주당에서는 이 가족 이름 말고 차명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조 뭐 하나씩 떼서 지금 대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게이트로 지금 번질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지금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게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세게 이런, 선을 긋는 거 아니냐. 선을 그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이미 이 김건희 여사 일가 임야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미 20년 사이에 가격이 50배 이상 뛰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이거를 바뀌었을 때 이게 네네. 출입구가 바뀌었잖아요. 종점이 바뀌었을 때 나는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 모르면은 장관직 걸고 사퇴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뒤집는 백지화 전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작년 10월에 한준호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 이 양평 땅에 토지 변경이 문제가 있다. 이거 양평군이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56배가 뛰었다라고 하면서 장관한테 질의를 했고요. 장관이 이미 다 답변을 하고 알았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 땅이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모를 상황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사퇴, 정기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약속대 본인 약속대로라면은.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제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많이 뛰었어요. 이미 집값이 50배, 아니, 땅값이 50배 정도 뛴 것도 사실이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국정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어떤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이면 사실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거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그게 또 언론 보도도 하고 이게 사실 정상적인 논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데 예를 들면은 김대중 정부 때 이희호 여사의 땅이 한 몇만 평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고속도로 뭐 종점이 생긴다. 뭐 나들목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그 야당은 그럼 문제 제기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사실 그 예. 합리적인 의심이 사실이냐 아니냐 실체가 뭐냐라는 걸 밝히는 거죠. 그러면 예. 이쪽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안 해라고 엎어. 이거는 정상적인 논리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 그러니까 뭐가 가짜 뉴스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 것도 맞고 그쪽으로 바뀐 것도 맞고 그럼 왜 바뀌었는지 과정을 밝히라라는 건데 이게 다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야 진짜 급해 보인다. 당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정상적으로 차분하게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민주당 소식 하나 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혁신위가 이례적으로 이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날렸어요. 보통 혁신위가 이제 회의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두 발언 등등을 이제 공개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뭐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는 당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 당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도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근데 이게 이제 딱 그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누군지 이렇게 예. 익명이지만 익명이 아닌 그렇죠. 익명인 듯 익명 아닌 누군지 다 알 것 같은 예.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상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 김영주 부의장 뭐 최근에 이제 홋카이도 뭐 골프 여행 갈 거 뭐 이제 네네. 문자. 근데 바로 뒤에 서복경 이제 위원이 한 명씩 이름을 다 거론했어요. 누군지 이제 정확하게 예. 얘기를 했군요. 야, 김영주 부의장님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 불구경이나 하고 이런 기울 없는 조직은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다. 그러니까 유쾌한 결별 얘기죠. 예, 유쾌한 결별. 그리고 송영기 대표님
싸움은 법정에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하나씩 실명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혁신위가 지금 너무 존재감이 없고 무용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당 안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저격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충격요법이다. 충격요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내 평가는 좀 어때요? 이쪽 비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거는 혁신위에서 언급도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만 하냐.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거 혁신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막아야 되고 뭐 실제 막 철야 농성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나중에 하자. 얘기 뭐 약간 그러니까 현안이 세게 붙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지금 거기에 결집할 때다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명이든 친명이든 혁신위에 대해서 조금 좀 의구심 이게 이제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혁신위가 좀 갈 길이 멀고 본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